안녕하세요. 박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8일 오동석 회장 형사재판에서 있었던 내용과 그날 오동석 회장이 변론한 내용 중에 피해자분들이 가장 어이없어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목으로 되어 있는 수백억 횡령한 건 맞지만 무죄다. 이런 내용은 당일 오동석 회장이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오동석 회장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각 현장에 있는 시행사들은 자신이 1인 주주로 있고 그 시행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이 형사 기소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시행사의 돈은 자기가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의 돈이므로 실질적 피해자가 없으므로 선처해달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당일에 있었던 형사재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김재만 사장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당초 증인 소환서가 송달이 안 돼서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주 미지수였는데 당일 어떻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건 오동석, 박상득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신문이었기 때문에 주로 신문한 내용은 오동석 회장 측에 유리한 내용들을 진술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물론 그 증인 선서에 의해서 진실을 말씀하셨겠지만 저나 피해자들이 볼 때는 과연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아주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당일에 있었던 형사재판 내용이니까 간단히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만 증인신문은 들을 가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었고 당일에 이제 최종 결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했던 진술 내용을 증언으로 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이슈가 됐던 것은 그 오동석 회장 변호인 측에서 검사 측이 추가로 기소를 할 거니까 그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재판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잘못하면 법정 구속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구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더 끌어서 불구속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미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됐고 충분히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심하고 선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늘 결심하고 선고기를 잡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재판부가 증인신문이 끝나고 결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심이란 말은 어떤 걸 하겠다고 작정하겠다가 아니라 심리를 끝내겠다라는 한자어입니다. 맺을 결에 심리 심자를 써서 심리를 끝내고 이제 선고기를 잡겠다라는 재판부의 뜻입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검사가 최종 변론을 하고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해 줄지를 재판부에게 요청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거를 검사 구형이라고 합니다. 당일 검사는 피고인들이 왜 유죄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오동석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상득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 검사가 이러한 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통상 재판부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재판부가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아예 무죄를 선고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검사의 구형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최종 선고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구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에 맞서서 피고인들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밝힌 의견은 첫 번째로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박상득은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다라고 주장했고, 오동석 회장은 이 돈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었다라는 등 여러 가지 논리로, 뭐 불가벌적 사후행위도 있었고요. 좀 여러 가지 논리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횡령 배임을 한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부의 자금을 조성한 것이고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재판부가 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신 피해자분들 중에 몇 분에게 의견을 청취했고요. 한 10분 넘게 피해자 한 2분 정도께서 의견을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배상 신청 대리인으로 출석해서 당일 발언을 했었습니다. 크게는 뭐 지금 오동석 회장이 피해가 없고 자기가 뭐 공사 계속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서면 현장도 준공은 됐지만 이전 등기도 됐지만 준공을 낼 때 먼저 돈을 공사비를 마감 공사비를 내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분은 월 500만 원씩 연에 6천만 원 되는 이자까지 납부하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성서 같은 경우도 준공은 됐지만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되지 않고 분양대금 해지자들 문제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러고 뭐 430억 시공비 받을 게 있다지만 그 장부상의 돈에 불과하고 받을 돈은 사실 없다. 그리고 울산, 양산, 물금, 동성로 공사 중단돼서 협약식 한다고 언론 플레이 심하게 했지만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고 언론 플레이 하느라 쓴 돈도 다 수분양자들 돈이다. 사재 털어서 한다지만 사재 실제로 털지 않아서 수분양자들한테 계속 모금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다 이거는 뭐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주장하지만 결국 회사 돈은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 대금이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자는 여기에 와 있는 수분양자들이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의 분양 대금을 횡령, 사기 쳐서 가져간 전국적인 대대적인 분양 사기이므로 법이 정한 최대한의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취지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 다음 뭐 차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동석, 박상득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 2월 16일 10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날 어떠한 판결이 날지 다인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최대한 재판부가 실체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까 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가장 좀 뭐 사람들이 분노했던 건 자기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그리고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 돈을 쓴 것이 뭐가 문제냐 라는 주장이었는데
그게 형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횡령죄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55조는 5조 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고, 356조에서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위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검사가 횡령죄로 오동석 회장을 기소를 했고, 물론 뭐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횡령액 자체가 고액인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죄는 어찌됐든 이 형법상 조항이 기본이 되는 그 조항이고, 이 내용에 맞춰서 피고인의 변소가 있었고 검사의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피해자분들께서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 오동석 회장의 횡령죄에 대한 변소 논리는 이랬습니다. 타인의 재물 부분, 이걸 뭐 구속요건이라고 하는데 시행사의 돈인 건 맞다. 그래서 피해자는 시행사다. 그리고 횡령은 당초 맡긴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쓴 것인데 공사비가 아니라 뭐 부의 자금을 조성한 건 맞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는 결국 사업비로 쓴 거다. 그리고 시행사는 오동석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회사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 거 아니냐, 내 돈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을 당초 분양대금 용도대로 분양사업으로 썼으니까 그게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없고, 그러면 이걸 딴 데 써도 횡령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 무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얼핏 들으면 뭐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이건 감정적으로나 한꺼풀 벗겨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죠. 말이 안 되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말장난이냐? 당일 제가 조금 요지만 추려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요지만 그날 발언한 걸로는 좀 부족해서 어제 그 우편으로 의견서 내지 준비 서면을 1차적으로 재판부에다가 보냈습니다. 거기에 정리한 요지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뭐 엄벌탄원서 쓰실 때 염두에 두시고 엄벌탄원서를 좀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제가 썼던 내용 중에 요지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 중요 부분은 이겁니다. 횡령한 돈은 시행사 돈이나 오동석 회장 돈이 아니라 수분양자들 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수분양자들 돈이냐, 그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 오동석은 다인건설의 1인 주주로서 전국 48개 현장에서 동시 순차적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신축 분양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시행사인 두리홀딩스, 로얄 ENC, YL홀딩스 등 수십 개에 달하는 특수목적법인 SPC인 시행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행사랑 시공사인 다인건설, 그리고 기타 분양대행, 자재공급 등 분양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을 모두 설립하고 그것을 묶어서 다인그룹이라 칭하고 다인그룹의 회장으로서 각 현장의 분양사업, 즉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분양대금을 받고 모델하우스를 보여준 뒤에 모델하우스대로 건물을 짓고 나중에 잔금을 받아서 그
잔금받음과 동시에 신축한 건물을 이전 등기해주는 구조죠. 즉 외국같이 먼저 건물을 짓고 분양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분양대금을 먼저 받고 건물을 짓습니다. 이런 걸 선분양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선분양 제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부동산 개발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냐면 사업 초기 필요한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 뭐가 주가 되겠지만 필요한 사업비를 개발업자라고 하는 이 다인그룹과 같은 개발업자들이 자기 자본 극히 일부입니다. 뭐 전체 사업비 중에 5% 미만입니다. 1% 미만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 자본 극히 일부랑 고리의 단기 자금인 브릿지론으로 일단 토지 매입비 등을 마련합니다. 사업 초기에 마련하죠. 그리고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분양이 이제 개시됩니다. 그러면 또 PF 대출 금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상당한 돈을 받아서 먼저 토지 매입하는 데 지출했던 브릿지론이라는 것을 상환합니다. 그러면 일부 돈이 남죠. 그 일부 돈이 남은 걸로 향후 투입될 사업비랑 운영비에 조금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죠. 중도금을 받아서 이제 공사비, 운영비를 계속 충당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잘 굴러가면 신축 건물 준공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이 준공되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신축 건물 보존 등기를 하고 수분양자들한테 잔금 받아서 신축 건물과 토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주고 사업을 완료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후에 부동산 개발업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등 뭐 임대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상가가 분양이 안 되면 임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총 수익금으로 잡아서 그 수익금을 산정해서 그때까지 발생한 총 사업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을 아까 본 PF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또 그러고 이제 사업 약정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던 순위가 있습니다. 그걸 사업 수익 약정에서 정한 우선순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선순위 우선 수익자에게 주고 시공사에게 주고 시행사가 분양 수익금을 순서대로 가져가는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정산 절차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개발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 과정을 거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뭐 복잡하게 딴 건 다 접어두고 자금 조달하고 자금 흐름 측면에서만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업 초기에는 대주단으로부터 토지 매입비에 사용한 돈을 빌리고 본격적으로 분양이 개시되면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납입한 걸로 사업 초기 대주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토지 매입, 건물 신축, 이전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격려하는 비용을 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더라도 이 사업 비용은 순전히 남의 돈으로 충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돈 들어간다고 하지만 뭐 극히 일부분입니다. 뭐 1% 미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업 초기에 빌린 돈은 그 돈 뭐 브릿지론 PF라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수분양자들이 낸 돈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라고 단순화해 볼 수 있겠죠.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러면 결국 수분양자들 돈으로 하는 사업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고 물론 뭐 개발 사업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고 분양을 하고 공사를 감독하고 진행하고 모든 여러 가지 공정이나 사업 단계에서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게 되지만 결국은 돈의 흐름에서만 보면 수분양자들 돈 가지고 하는 사업에 불과한 거죠.
이처럼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으로 영위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 과정 내내 부동산 개발업자는 이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대금을 언제든지 유용하고 전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하고 유용하지 못하게끔 해야지만 결국 분양사업이 끝까지 제대로 완료되고 수분양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건축물 분양법이 부동산 개발업자 대신에 분양대금을 수납받고 관리하고 지출하도록 신탁회사가 이를 모두 담당하는 신탁제도를 두도록 했습니다. 즉 부동산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대신 분양자금을 관리하고 지출하도록 하는 걸 제도를 뒀죠. 그런데 피고인 오동석은 수분양자들 돈으로 사업을 수행함이 본질인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전국 수천 세대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착각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자신의 그룹 지배권 강화, 주식 매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 위해서 신탁사로부터 허위급여, 잔금 선납, 허위 분양대행 수수료 등 갖가지 명목으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 행위태양은 행위 형태,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냐는 얘기입니다. 선분양 제도하에서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양 관리 신탁 제도를 정면으로 여러 점에서 위반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측면에서는 분양 개발업자에게 수분양자들이 분양하라고 맡긴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전용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 사건 범죄의 핵심이고 분양관리 신탁이나 그 법률상 제도로 인해서 시행사의 돈으로 법률상은 되어 있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거는 다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판부에게 얘기했던 건 이렇게 피해자들이 매 기일날 직접 참석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도 분양관리 신탁제도로 인해서 법률상은 그 돈의 소유자가 분양관리 신탁사, 시행사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돈은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을 위해서 맡긴 돈이고 그래서 결국 오동석 회장이 주장하듯이 시행사들의 돈이라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그 분양관리 신탁제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사의 돈으로 귀속이 되어 있을 뿐 이 모든 돈은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오동석 회장의 변소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동석 회장이 사재를 털어 피해 변제에 나섰다라고 하지만 결국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그동안 돈을 모아왔던 경력에 비춰보면 그 사재라고 하는 돈도 다른 현장에서 유용된 분양대금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지금 수백억, 수천억의 손해를 보고 있는 그리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국 수천여 세대 수분양자들에게 오동석 회장은 분양대금을 납입하면 사업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약속한 기간 내에 분양사업을 완료하고 표시 광고한 것과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수분양자들이 지금껏 크나큰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동석 회장의 범죄는 우리나라 분양관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건축물 분양법이라는 시스템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오니 법이 정한 최대한의 엄벌에 처해주고 그로써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요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한 의견은 추후에 정리를 해서 재판부에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처럼 오동석 회장이 저런 어이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뭐 분양관리 신탁 제도 때문에 수분양자들에 대한 수천억의 사기죄가 아니라 시행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고 본질을 파고들면 다 수분양자들의 돈이고 그것을 이제 분양관리 신탁 제도를 어겨가면서 분양대금을 전용하려고 했던 자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좀 이해하시려면 이 분양관리 신탁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 본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주장하실 수 있고, 피고인이나 타인 측에서 그 말장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뭐 형사재판 말고도 개별적으로도 고소하시고 민사소송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법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시간을 내서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12월 8일 오동석 회장 형사재판 최종 기일에 있었던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내년 2월 16일 선고일까지 저희 피해자들이 주장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뭐 그날 있었던 그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제가 대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관리 신탁이랑 그리고 각 현장에 어떤 범죄 사실들이 있었는지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 가야 오동석 회장이 형 선고를 받고 나서 피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단위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구제 방향이라든지 핵심이라든지 사건 핵심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피해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법무법인 휘명 박희영 변호사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